ETF를 가지고 자산 배분 투자를 하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설명인데, ETF를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식처럼 한 주씩 거래할 수 있는 펀드, 자산군 단위의 투자 상품으로 접근을 할 때는 편의성이나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ETF가 현재로서는 제일 낮기 때문에 ETF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네.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연금 뭐 하면은 뭐 복잡한 용어들이 좀 나와요. 맞습니다. 뭐 ISA, 그럼 네. 연금 저축, 네. IRP.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게 뭐야? 그거 모르겠어. 좀 쉽게 좀 설명해봐. 어디 뭔가 외국에서 가져온 것 같은. 그러니까 ISA는 뭐야? 이런 느낌이죠, 그죠? 일단은 세 가지 계좌가 있는데, 네. 저도 사실은 제가 연금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조금 더 지나서 이걸 제 주변인들한테 설명할 때도 제일 이제 노력했던 게 뭐냐면은 네네네. 이런 그 개념이나 용어에 명확합니다. 이 세 계좌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네네. 흔히 보시면은 이제 연금저축, IRP, ISA 이 세 개를 우리 신문기사에서는 절세계좌 3종4 카테고리가 묶여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책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은 먼저 이 세 개를 세제혜택계좌라고 저는 명명을 했고요. 표준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책에서 네. 명명한 용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연금저축이랑 IRP 이 두 개는 따로 떼서 연금계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 계좌 중에서 연금 계좌가 좀 따로 있다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 ISA하고 두 개의 연금 계좌가 구분이 되는 거는 세금 관련 혜택을 주는데 그 내용이 전혀 상이하거든요. 예, 크게 봤을 때는 ISA 같은 경우는 내가 계좌를 만들고 3년 이상 이걸 유지하면은 두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데, 하나는 뭐 수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9.9%, 이게 보통 우리가 배당금이나 이자에 대해서 내는 15.4%에 비해서는 낮은 세율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걸 분리과세 해줍니다. 분리과세. 네, 분리과세를 해준다는 거는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9.9% 과세를 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 말뜻은 여러분들의 뭐 급여소득이나 다른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나 아니면 기타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보통 분들은 이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네네네. 만약에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고 있다. 연 2천만 원이죠, 세전으로. 그걸 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분리과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번에 세금 관련해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안 됐죠. 예, 되지는 않았는데, 네. 그게 이제 걸려 있는 게 ISA고요. 나머지 두 개의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돈을 납입을 했을 때 바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라는 게 뭐예요? 세액공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급여 소득자 기준으로 했을 때 연말에 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때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좀 정확하게 이해를 많이 못하는 분 헷갈리시죠. 많아요. 네. 소득을 공제해주는 건 세액 뭐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득공제는 먼저 빼고 세금을 산출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율이 뭐 30%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내가 연봉이 1억이에요. 그럼 1억에서 너 1억 벌었지만 2천만 원 깎아줄게. 너 8천만 원 번 셈 치자. 뭐 이런 게 이제 소득공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1억에다 30만 원 때려서 세금 내는 게 아니고 네. 8천만 원에서 30만 원 때려서 세금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소득공제고, 세액공제는 먼저 세금을 쭉 산출한 다음에 나오는 결정세액에서 그냥 그 세금을 통째로 빼주는. 대박이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유리하냐는 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세액공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아니 보고 그럴 것 같은 게 이제 8천만 원 번셈 쳐줄게가 아니고 마지막에 나오는 세금에서 깎아줄게잖아요. 이게 네. 훨씬 더 이제 직관적이고 좋은 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득세는 보통 이제 소득 분위별로 이제 과세율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내가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이 내 소득세
과세 구간이 엄청나게 크게 변했다. 그러면은 소득공제가 유리한 케이스도 덜어 있는데 그쵸. 대부분은 세액공제가 유리하다는 네. 게 근데 연금저축하고 IRP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세액공제다. 이거는 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큰 혜택 같은 경우 뭐냐면 이게 돈을 납입하고 이걸 원금으로서 계좌에서 이제 상품을 굴리게 되는데 그 굴리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세금은 전부 다 이연이 됩니다. 그 세금이 뭐가 있을까 그러는데 먼저 제일 대표적으로는 거기 상품에서 발생하는 뭐 배당금이나 분배금 같은 거 통상적으로는 15.4%의 세금을 낼 텐데 네네. 그거를 일단은 전혀 내지를 않고요. 너무 사실은 내지를 않는다기보다는 그게 나중에, 네. 여러분들이 연금 받는 시점까지 이연, 그러니까 미뤄진다는 그런 뜻이고요. 투자를 하시게 되다 보면은 해외 자산 ETF를 네네. 사셔서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상장된 해외 자산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하셔서 수익이 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지 않고 이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굴리시는 거에 비해서는 그 세금이 결국은 내야 할 돈이 원금이 돼서 계속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혜택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금저축이 진짜 이게 세액공제라는 측면이랑 세금 내기 싫잖아 솔직히. 세금 내기 싫은데 나중에 내게 해준대잖아요. 세금은 잘 내야 되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덜 내면 좋죠. 안 낸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안 내고 싶잖아요. 솔직히 나라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연금저축이나 IRP 이거는 절세 계좌, 세제 혜택 계좌 중에서도 연금과 관련된 거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연금저축하고 IRP 중에서는 뭐가 좀 더 나아요? 연금저축이 낫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요? 몇 가지 특징이 있지만 투자를 운용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일단은 계좌 안에 담을 수 있는 ETF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이 전반적으로 그 담을 수 있는 ETF의 상품 범위가 더 많고 더 폭넓은 편이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IRP는 저는 이게 결정적으로 IRP의 흠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위험자산으로 분류된 ETF를 총액의 70%까지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IRP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퇴직금, 그러니까 퇴직제도에 연동된 상품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그런 이제 제한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어서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고 똑같이 연금 상품으로 운용하는 계좌라고 하면은 이제 연금저축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연 900만 원의 납입도 두 계좌에 어떻게 나눠서 넣어야 되냐를 살펴봤을 때는 연금저축의 최대 한도치인 600만 원을 먼저 넣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걸 충분히 넣고도 내가 여력이 좀 있다, 좀 더 넣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 IRP에 300만 원을 마저 넣는 식으로 배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거의 국룰이죠. 국룰이군요. 네. 그러니까 600, 300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혜택이 900만 원인데 연금저축에다 일단 먼저 채워 넣고 그래도 남으면은 IRP 하지 일단 IRP는 좀 분발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IRP는 더 나중에 넣어도 되는 이유가 이게 결국은 내 개인 납입금을 넣는 건데 IRP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직장 퇴직금하고도 연동이 돼 있어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가 만약에 여기서 퇴사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회사 인사팀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IRP 계좌 정보를 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퇴직금 제도상으로 퇴직금은 우선 먼저 IRP 계좌에 받아가야 된다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세금을 더 무겁게 내는 편이죠. 연금저축은 여러분 꼭 12월까지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12월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얼마 해야 안 되겠네요. 남았습니다. 11일이니까 얼른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SA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ISA가 연금저축과 IRP 중에서는 연금저축이 낫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요렇게 묶어서 그러면은 ISA 이렇게 세 개 묶으면 뭐가 제일 나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 책을 쓰고 난 후에 독자들 피드백을 받았을 때 네. 제일 차이가 났던 부분 중에 하나여서 그래요? 저도 놀라웠는데 네네네.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이 책을 쓰는 동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세 개 계좌의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저는 연금저축, ISA, IRP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은 ISA, 연금저축, IRP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랑 연금저축과 ISA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자님은 연금저축이 좀 더 낫다. 맞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ISA가 낫지 이런 건데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여기에 납입한 돈이 묶이는 기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역시 자유로운 영혼들이신 거죠. 네, 내가 좀 더 그래서 잘할 수 있다. 뭔가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알고 내가 거기다 묶어놓냐 이런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ISA는 사실은 물론 세제 혜택이 연금저축이나 IRP보다 좀 약하긴 하지만 이거는 계좌를 만드는 거 기준입니다. 만들고 만 3년만 유지하면 여기서 약정한 세금 혜택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3년만 묶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부담을 덜 느끼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연금저축은 내가 돈을 한번 불입해서 세제 혜택을 받았으면은 만 55세까지는 유지를 하는 게 기본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동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ISA가 좀 나은 면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개형 ISA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ETF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개별 주식 그래요. 네, 또 담을 수 있다 보니까 아하. 자산 배분을 하긴 하는데 흔히 말하는 액티브라고 하죠. 네네네. 이거를 정해진 뭐 전략의 비율대로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뭐 좀 이것도 잘할 수 담았다가 있다. 저것도 담았다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가 이런 자유도를 주다 보니까 선호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ISA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 주식 하시더라도 IS 계좌 열고 하세요. 근데 일단은 주식을 했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야 우리나라는 주식에 세금 없다며 금투세 뭐 이거 이번에 이제 통과됐잖아요. 네. 근데 뭐 IS가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게 혜택이 또 있는 거죠. 국내 주식은 사실은 지금도 일반 계좌에서 하더라도 그 시세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국내 개별 주식을 ISA 계좌로 딱히 할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노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기로 알려진 맥쿼리 인프라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도 요즘은 배당을 계속 꾸준히 괜찮게 주니까 그런 종목들을 많이 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배당을 받으면 15.4%를 정부에서 떼가는데 네. 이제 IS에 들어가 있는 배당은 네. 9.9%만. 게다가 뭐 손익통상도 되고 그런답니다. 그게 일단은 배당이 들어올 때는 세금을 전혀 안 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ISA 계좌를 정리할 때, 예, 내니까 사실 그것도 과세가 이연되고 조금 내고 그쵸. 거기다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200만 원은 먼저 선 공제를 해준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의 9.9%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해야 되는 거네요, 무조건. 그러니까. ISA 계좌는 어떤 형태로 굴리시던 일단 만들어두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해라, 알았어, 내가 안 받을게, 됐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준 계좌 아닌가. 이 세 개 계좌의 목적이 자체가 좀 다른데 ISA 계좌에 제일 큰 자유도를 준 이유가 이거는 정부에서도 대놓고 여기다 개인들이 이 계좌에다가 금융자산 형성을 해라 이렇게 만들어준 계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소득 있는데 세금 걷는 거야. 야 정부가 돈 가져갈게 그랬는데 여기서 할 때는 내가 봐준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직원 한나가 이제 ISA 관련된 영상도 올렸잖아요. 그거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시면 돼요. 진짜 그 영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ISA 하면 이제 주변에 이제 반응이 이런 반응이에요.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뭐 몰라 이제 모르겠어 하도 귀찮고. 근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느 증권사에 가시면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고요.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안 하면 되겠냐고요.
싶더라고요. 정부에서 맨날 요구만 하지 말고 그냥 해준다는데 왜 안 해?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산 배분 투자자들한테 이제 필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투자하느냐인데 네. ETF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네. ETF를 어떻게 좀 고려하면 좋을까? 일단은 ETF를 좀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한때 그 위워크에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사무공간을 쪼개가지고 네네네. 그쵸. 임차를 하는 그런 거고 ETF의 뭐 탄생 배경에 대해서도 여기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제일 쉬운 이해는 뮤추얼 펀드를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일반 주식시장에서 개별 상품으로 거래가 되도록 만든 공식 용어로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네네네. 뭐 그것보다는 제일 쉬운 설명은 제가 보기에는 주식처럼 한 주씩 거래할 수 있는 펀드라는 설명이 제일 쉬운 것 같고요. 펀드를 거래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맞습니다. ETF를 가지고 자산 배분 투자를 하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설명인데 꼭 ETF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ETF는 기초 자산이나 아니면은 추종 지수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물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자산군에 대한 ETF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산군 분류라고 하면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눴을 때는 제일 상단에는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뭐 대체 투자 자산, 현금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한 단계 또 밑단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주식은 선진국 주식이랑 신흥국 주식, 채권도 선진국 채권이랑 신흥국 채권 이렇게 있고 그 밑단에서는 뭐 거기 가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중국 주식, 일본 주식, 인도 주식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산군 단위의 투자 상품으로 접근을 할 때는 편의성이나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ETF가 현재로서는 제일 낮기 때문에 ETF를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ETF의 장점을 활용해라 라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ETF는 금융상품 중에서 지금까지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에 가장 혁신적이다, 가장 싸고 좋은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ETF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자산 배분할 때 ETF를 활용하려면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좀 있다고 해서 ETF가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에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 주식 종목이나 ETF 같은 경우는 주로 종목명이 티커라는 알파벳 조합으로 돼 있는데 그 상품 자체가 너무 유명해져서 하나의 애칭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슈드. 슈드. 네네. 슈드는 많이... 이제 배당. 그 큐큐큐. 네, 큐큐큐큐. 그런 것들이. 제가 최근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그 회사의 티커는 코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죠. 그냥 티커 얘기하면 좀 재밌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자산 배분 투자에서는 그런 것들보다는 단순한 ETF들을 많이 담아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게 조언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내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연금 계좌에서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한테 좋은 ETF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유지 비용이 싼 ETF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ETF들만 해도 이제 이미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기초자산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검색을 해보시면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한 10개씩 나오고 이럴 텐데 보실 수 있으면은 총비용, 수수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저렴한 것들을 담으시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비용이라는 걸 아껴야 제일 이제 오래 투자할 거니까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래가 좀 많이 되는 것들. 네, 왜냐하면 거래가 많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는 또 호가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리밸런싱 할 때도 그렇고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탈 때도 그렇고 이거를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거래가 많이 됨으로써 호가가 좀 촘촘하게 있는 게 이제 내가 좀 제값에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또 ETF 같은 경우는 상장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보다는 난 게 예를 들면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되면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유에 따라서 영원. ETF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대신에 뭐 몇 가지 요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충족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강제 청산이 됩니다. 예, 기초자산의 평가 금액에 따라서 그 돈을 그냥 강제로 정산을 해주고 ETF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산 배분 투자로 내가 예를 들면 20년, 30년 할 건데 나랑 같이 쭉 가는 게 좋고
그거를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척도가 결국은 그 ETF의 시가총액. 그 다음에 뭐 거래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초자산이나 지수를 베이스로 한 ETF라면은 거래가 많이 되는 것들. 그런 게 좀 좋고요. 마지막으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한 ETF를 하셔라. 단순한 ETF의 정의는 그냥 하나의 ETF가 하나의 기초자산이나 지수로 구성된 걸 말합니다. 아하.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도 코스피 200이 제일 대표적인 ETF인데 예를 들면 내가 한국 주식과 한국 국채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각각의 ETF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사고 이걸 사면 되는데 사실 ETF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을 일정 비율에 따라서 하나로 묶어놓은 ETF들도 있거든요. 따로 사기 귀찮으니까. 맞습니다. 내가 묶어놨어. 이걸로 어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상품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얘기하면 항상 과자 선물 박스에 비유를 해요. 왜 종합 선물에서 그냥 먹고 싶은 과자를 사면 되는 거지, 그죠? 네. 근데 과자 선물 세트의 한계가 뭐냐면은 그 과자에 분명 한두 개는 내가 먹기 싫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단순한 구조의 ETF를 사셔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를 이제 만드는 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잘 만들어진 ETF를 사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만들 수 있겠죠.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코스피 200 추정하는 ETF를 만들겠습니다. 지수는 잘 있잖아요. 회사들은 다 있어요. 네. 근데 이 만들어 놓은 ETF가 영 어정쩡해가지고 관심도 없고 거래도 안 돼. 그럼 너 상장 폐지시켜라. 그럼 이거 사놓은 거를 나눠주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돈을 못 받진 않는다. 그러나 뭐하러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냐. 그냥 유지 비용이 싸게 들고 거래가 많이 되고 그래서 상장 유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단순한 거 해라. 근데 사실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하실 때는 ETF 활용할 때 꼭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지금 당장 연금 투자 시작하라 이 책의 저자이신 오기찬 저자님을 모시고 연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좀 요거는 좀 꼭 강조하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책을 쓰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자산 배분 투자나 연금 투자가 사실은 은퇴를 10년 미만으로 앞두신 뭐 40대, 50대, 60대 위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좀 아직은 더 많아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웠고 이 책을 쓰면서 출판사랑 이야기할 때도 제가 중안점으로 생각했던 거는 제 나이 때도 그렇고 20, 30대 직장인들 미국 주식이나 코인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하시는 건 좋아요. 개중에 최근에는 수익률도 엄청 좋으시고.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가능하면은 이거는 거의 확실히 이제 유지를 하는 투자법이다 보니까 이거를 먼저 하시고 대신에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젊은 분들은 운용기간이 충분히 기니까 적은 금액으로 하셔도 나중에 50대, 60대 됐을 때 너무 큰 도움이 되죠.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인이나 미국 주식을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이거 먼저 해놓고 남는 돈으로 하시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 버블버블하고 이게 올라가는데 올라타려고만 하지 마시고 일단 이것부터 하시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하면 나중에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이게 충분히 우리 인생에서의 버퍼가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연금 투자를 시작하라 이 책을 받고 싶은 분은 저희가 이제 선정을 통해서 30분에게 선물로 드릴 테니까 밑에 있는 댓글에 나 이거 받고 싶어요 라는 이유를 써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기찬 저자님과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